세계 주요 20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잠시 뒤 시작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현안을 두고 관련국들의 치열한 정상 외교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대화 복귀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막판 협상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에 잠정 합의하는 등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회동 내용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내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환영하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다른 곳으로 일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던 생산과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제조업 재고율 지수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서 상품이 안 팔려 재고가 쌓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오늘 결정됩니다. 인상폭이 3.49%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 회동이 있었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특비 연장 원포인트 이 협상에 합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예.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의 잠정 합의까지밖에 지금 현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추인 절차가 남아 있죠. 의원총회 추인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에서 최종 담판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만 해도 본회의를 한국당 빼고라도 개최하겠다. 여야 사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한국당은 의원 대기령까지 내린 이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앞두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여기서 극적 타결이 있을까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일단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에 잠정 합의하는 이 원포인트 이 합의안에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오신환 원내대표 중재안이었었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의견이 이루어진 것 같고 이게 이제 추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에 변화가 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회동 결과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나와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과 관련해 원포인트 합의를 했다며 날치기 패스트트랙 정상화에 첫걸음을 뗀 합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의원총회 상황이 있어서 일단 의원총회 이후 오후 1시쯤에 다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극적 타결로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의 완전체 국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또 바른미래당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막바지 담판을 벌였습니다.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을 뒤집으면서 반쪽짜리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오늘 본회의에 앞서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4일 뒤면 기한이 끝나는 정치개혁, 사법개혁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과 위원장 교체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번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졌더라도 각 당의 추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회동 직후에 또 민주당은 오늘 오후 1시 반에 각각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각 당에서 합의문 추인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오늘 오후 2시쯤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교체 등 예정된 의사 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도 여야의 신경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북 정책의 날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 관계를 상징한다며 이번 회담이 3차 북미 회담과 한반도 평화로 가길 바란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양 정상이 조속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늘 북핵 외교안보 특위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라는 안보실청 백서까지 발간하면서 일침을 보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고집스레 북한 편을 드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만 완전히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은 국제사회와 일반 인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코리아 패싱 외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남조선은 자기 집 일이나 똑바로 챙기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을 뺀 나머지 19명의 정상만 만나는 것은 한국만 외톨이로 전락하는 코리아 패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상황 나오면 다시 한번 연락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종윤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전 세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가 10여 분 뒤에 공식 개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G20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밤늦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정상회담이 무산된 아베 일본 총리와 문 대통령이 마주치는 장면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일본 오사카입니다. 네, 이제 곧 오사카 G20 정상회의장에 주요국 정상들이 차례로 입장을 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 뒤부터 이 공식 환영식과 G20 정상들의 단체 기념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차례로 이 차를 타고 오사카 인텍스 회의장에 입장하는 장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서 진행되는 세계 경제와 무역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정상회의에서 연설에도 나섭니다. G20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 연설이 두 차례 예정돼 있는데 오늘은 무역 마찰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공조를, 그리고 내일은 포용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제로 연설합니다. 자, 이 연설 외에도 오늘 가장 주목되는 일정, 밤늦게 개최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5차례 정상회담을 갖는데 시진핑 주석과는 어제 만났고요. 그리고 러시아, 캐나다, 인도네시아 정상과의 정상회담이 남아 있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가장 관심이 쏠립니다. 푸틴 대통령은 4월 북러 정상회담 직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대화 구상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중국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 구도가 다자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북미 대화 재개가 가장 중요하고 이 비핵화 성과 역시 북미 대화에서 나온다는 입장인데 중국, 러시아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을 만들고 또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함께 미중 무역 분쟁 문제 해법 마련 역시 이번 G20 정상회의의 핵심 과제인데요. 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죠. 예,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1, 2위 교역국으로 모두 중요하다면서 이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무역 분쟁 문제가 이번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언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 정상이 미중 갈등의 직접 계기가 된 화웨이 관련 문제를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5G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시진핑 주석이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은 특별한 답변 없이 듣기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제1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요. 네,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왔으니까 당연히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이 민단의 오용호 오사카 단장은 최근 한일 관계는 결코 양호한 관계라고 할 수 없다면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신뢰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어렵다며 이 제1동포들에겐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들한테 사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계속 생기지만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 나가며 극복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도 듣겠습니다. 정부도 여러분이 해오신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환영식이나 사진 촬영을 하면서 문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도 마주치게 될 텐데요. 이번에는 한일 정상회담 공식적으로는 열리지 않는 거죠? 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초에 이 G20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만날 준비가 돼 있는데 일본이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회담 결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일정이 꽉 찼다는 이유를 배경으로 거론해왔지만 결국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역사 문제가 원인입니다. 청와대는 현장에서라도 일본이 만나자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주최국인 일본 아베 총리가 19명의 정상급 인사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일정을 이유로 문 대통령만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과 또 기념 촬영 그리고 정상회의 업무 오찬, 정상 만찬 등의 일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마주치는 장면들이 꽤 많을 겁니다. 두 정상이 어떤 표정과 분위기를 연출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사카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서 어제 우리나라에 온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외교부에서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과 한미 정상이 논의할 대북 의제를 최종 조율할 예정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지금 수석대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비건 대표, 별다른 발언은 없었습니까? 네, 오전 10시쯤 외교부 청사에 도착한 비건 대표. 미국의 태도 변화와 양보한 마련을 거듭 촉구한 어제 북한의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굿모닝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곧바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비건 대표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북미 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실무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던 미국과 달리 북한 외무성이 어제 담화를 통해 협상 파트너 교체와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던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할 대북 의제도 최종 조율할 전망입니다. 오전 협의는 2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친 뒤에 별도의 브리핑 등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만찬도 함께하며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 오늘 점심은 미국 측 내부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후 5시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해 남북관계와 대북 식량 지원 상황 등을 공유할 전망입니다.
비건 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 중 판문점 등에서 북측과 접촉할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왔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네. 북미 간의 친서도 오가고 훈풍이 부는 듯한데요. 또 한편에서 북한은 연일 대미 비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 논의를 해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무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북미 간 물밑 접촉을 부인하며 미국이 대화 재개를 원하면 온전한 대안을 갖고 나오라고 촉구한 북한. 미 국무부는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목표를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하기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해갈 준비가 돼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상대역을 계속 초청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양보하라는 북한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는 대신 거듭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But I also want to emphasize that the door is wide open to negotiations, and we expect and hope tha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북미 두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협상 재개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변함없는 비핵화 의지를 전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에 있어 낙관적인 관측만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 칼럼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를 놓고 북미의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CNN 방송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동안 북미 대화 진전에 큰 기대를 두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의 기싸움이 여전한 가운데 다가오는 미중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이번 G20 정상회의의 또 다른 현안이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내일 정상회담을 열어서 무역 협상談판에 나서는데요. 양국이 한 발씩 양보해서 봉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날카로운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훈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코앞에 두고 관세 확대를 경고했습니다. 회담이 잘 안 되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관세 전쟁을 계속해도 돈을 쓰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y've devalued their currency and they're pouring money into their economy and pouring money into these companies, which generally are Chinese owned indirectly or directly. 중국 정부는 관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굴욕적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美方威胁要对中方加征额外的关税，这根本吓唬不了中国人民。中国人不信邪，不怕压。 일방적 고율 관세 부과와 주권을 침해하는 입법화 요구를 중단하라며 평등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希望美方能够充分听取业界的普遍呼声，摒弃错误做法，通过平等对话与合作解决存在的问题。 외신들은 토요일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무역 전쟁에 휴전이 합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추가 관세를 유보하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 금지 위협을 철회하면서 한 발씩 양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직전까지 이어지는 미중의 비난전은 협상이 잘 될 거라는 낙관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변수가 살아있고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폭이 오늘 결정됩니다. 가입자 단체들은 건강보험료의 일방적 인상에 반대하면서 미납된 국고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려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보건복지부가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3.49%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보험료 급등 우려가 나오자 인상률은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오늘 회의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49%로 결정되면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는 것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해 2.04%, 올해 3.49%였습니다. 자, 가입자 단체들 건강보험료의 일반적 인상에 반대를 하고요.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국고지원금을 확대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입자 단체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성색을 내면서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보험료율 3.49% 인상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 회계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지금껏 국고보조금을 제대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지난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 지원액이 모두 24조 5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13년간 집행한 국고 지원율도 법정 기준인 20%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15.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각 정부별 국고 지원율을 보면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였던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자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을 확대하면서도 국고 지원은 줄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면 올해 보험료 인상은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배도 중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람을 친 뒤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인 20대 청년, 뇌 손상 등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나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정리해보죠. 네, 지난 11일 새벽 서울 망원동에서 41살 김모 씨가 몰던 흰색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20대 청년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왕복 6차로 도로였는데 김 씨는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직전 김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듯한 음성이 담겼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가 크게 다쳐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네, 영상 속에서도 참 충격적인데 이 피해자가 수배 중이었다고요? 네, 김 씨는 3년 전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의 수배 대상이 됐습니다. 수배 이후에도 절도와 사기 등 5건의 범죄를 더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전면허는 이미 11년 전에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로 사고를 낸 데다가 수배 중이라 가중처벌이 두려워 도망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아는 사람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 이후 본인 오토바이로 9일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20일 새벽 서울의 한 모텔 앞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자, 이 점도 궁금한데 혹시 이 피의자 사고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나요? 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함께 전날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양주 반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었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체중과 성별,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기법인데요. 김 씨의 경우 0.05%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난 11일은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태 어떻습니까? 네, 피해자는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청년이었는데 새벽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얼굴과 다리뼈가 부러지고 뇌까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뇌수술을 받고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지만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보도가 나간 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는 점에 대해 비난 섞인 반응이 많았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곳에서 도로를 건넜지만 피의자의 뺑소니 혐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와 이른바 천막 갈등을 벌였던 우리공화당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부근 파이낸스 빌딩 앞으로 옮기겠다고 한 건데요. 물론 서울시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순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잦은 철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막을 옮길 장소는 부근 파이낸스 빌딩 앞입니다. 형식은 이동인데 실질적으로는 잦은 철거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지난 25일 서울시 행정대집행 뒤에 천막을 다시 2배로 설치할 만큼 격렬히 저항했던 점에 비춰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철거는 철거인데 우리공화당 측은 다른 명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우리공화당은 어제 오후 6시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서울시의 계고장은 무시한다는 입장입니다. 광장에 세운 천막은 정당 활동이라는 건데요. 그런데도 광장에서 천막을 빼기로 한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경호법에 따른 질서 유지와 안전 활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공화당 측은 일단 광장을 비워주고 내일 광화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 광화문 광장에서의 천막 충돌은 피하기는 됐지만 천막을 옮기는 것은 좀 문제가 없습니까? 네, 파이낸스 빌딩 앞 공간도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천막 같은 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빌딩 앞은 인도이기 때문에 사용 또는 점유 허가를 받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확인을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우리공화당 측이 사전에 이런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 충돌은 피했지만 천막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문종 공동대표도 천막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최근 경기가 다소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분석이 있었는데요. 2달 연속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이어가던 생산과 투자가 지난달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제조업 재고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다만 소비가 약간 늘고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는 약간 나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일단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축이죠. 생산과 투자가 다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나온 결과입니다. 생산과 투자가 각각 전달보다 0.5%와 8.2%씩 줄었습니다. 특히 생산은 제조업이 1.5%나 감소하며 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부진이 이어지는 반도체에 더해 또 다른 주력 상품인 석유 정제품도 생산이 전달 대비 14%나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제조업은 2005년을 100으로 놓고 산출하는 재고율 지수도 2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117.7로 집계돼 상품이 잘 안 팔려 쌓이는 상태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가전제품과 의류 판매가 늘면서 소비는 전달보다 0.9% 증가했습니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4개월 만에 다소 상승했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생산과 투자의 부진은 2달 연속 상승 이후에 조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선행지수의 하락으로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지난 26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가진 면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관영 사우디 프레스 에이전시 SPA는 빈 살만 왕세자가 구광모 회장과 최태원 회장 등을 만났다고 보도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진을 별도로 올렸습니다. SPA는 빈 살만 왕세자가 구광모 회장과 가진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최태원 회장과는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과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결별 소식, 안타까움이 큰 만큼 여러 가지 루머도 나서고 있죠. 빠르게 이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남성 배우 법적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전달만 해도 범죄가 되는 지라시. 신흥숙 변호사 연결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연결돼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신흥숙 변호사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소식이 알려진 지 2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잘못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직접 들으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러저러 많이 전파되다 보니까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제 무한대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저도 간혹 이런저런 지인들한테 듣기는 했지만 네. 그 사실 여부가 과연 확인이 된 것인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돼도 되는 것인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혹시 카톡으로 받은 건 아닌지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여쭤보려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이 불법 사설지를 받으면 이걸 전달만 해도 지금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달만 해도 사실 유포라고 하죠.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최초 작성자가 만약에 이 허위 사실을 임의대로 이제 만들어서 유포했다 그러면 현재 추세를 보면 실형을 면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이거를 받아서 보고 이제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처벌이 되지 않는데 이거를 전파 가능성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거나 단체 톡에 올렸다라고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글을 받았다. 그런데 제3자에게 전달을 했다. 이것만 해도 지금 범죄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파성이라는 거를 판단하게 될 때요. 네. 한 사람이 유포하는 게 여러 사람을 놓고 이제 다중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것도 처벌이 되지만 그 사람이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도 사실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받으신 카톡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문자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보시기만 하지 저대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다 만약에 글을 추가한다거나 내용을 더 허위 사실을 더 넣게 된다면 가중처벌되는 건가요? 가중처벌된다라기보다 실무에서 보면은 이 사실을 이제 만들어서 생성해서 이제 유포한 사람이 아니고 네네. 단순 전달자 같은 경우는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벌금형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가공의 사실을 만든다라든가 추가를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듯이 그리고 있지 않은 사실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체포 유포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초 유포와도 같은 처벌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송혜교 씨와 함께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의 실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네. 이분의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적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7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출판물에 의한 유포죠. 이거를 고소를 할 수 있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이혼이지 제3자 아닙니까? 이 남자 배우는. 예.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있을 리도 없고 본인이 이게 알려지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작위로 유포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유포자에게 면피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 반드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이 아니래도 처벌, 사실이라도 처벌. 그럼 이게 만약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는 밝혀지는 게 단계겠군요. 일단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실이라 해도 처벌이 되는 데다가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가중처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형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만약에 고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오픈 카톡방,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에 올리는 것은 아주 안 되는 일이고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게 비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은 한 명 한 명이 전파 가능성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역으로 따져보면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처벌되지 않는 예를 보면 되는데요. 그 가족에게 알렸다라든가 배우자에게 알렸다라든가 해서 이 사실을 전달받아도 다른 사람한테 유포할 일이 없다라는 사람한테 전달된 것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처벌될 위치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어떤 경우도 전달하시거나 단체 단톡방에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과거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배우 이시영 씨 허위 루머도 있었고요. 나영석 PD, 또 정유미 씨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연예인이 아니라요. 일반인에 대해서 어떤 쉽게 흔히들 말하는 어떤 뒤에서 하는 이야기들, 뒷담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처벌된 예를 보면은 단체 모임에서 아무도 몰랐는데 어느 회원 하나가 뭐 전과가 있었다라든가 그래서 교도소를 다녀왔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할 때 처벌이 된다라는 건데요. 어찌 보면 연예인분들은 국민들의 알 권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생활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타인의 알 권리라는 부분이 사실 폭넓게 인정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엄하고요. 다만 고소가 있어야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송송 커플 같은 경우도 아무리 공인, 유명인이라고 하지만은 이혼 자체가 알려지는 건 뭐 피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먼저 밝혔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왜 이혼하는가에 대해서 이혼 원인에 대해서는 두 사람 다 원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무작위로 유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하기 좀 힘들 겁니다. 지금 이유를 말씀하셨으니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송혜교, 송송 그 커플이 진행하는 과정, 그 합의 이혼이나 그 소송이 아닌 이혼 조정을 지금 신청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가장 우선적인 건 이제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걸 피하고자 하는 거죠. 협의이혼 같은 경우는 변호사 대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누구를 막론하고 법원에 반드시 2번을 출석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접수하는 날, 그다음에 지정일에. 근데 이혼 조정 같은 경우는 변호사 대리가 가능해서 우선은 본인이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확인만 받으려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이혼의 의사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고한데 한쪽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한쪽은 10억 원을 원하는데 지급하는 쪽으로는 8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간극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그 원인이나 재산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다,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확고하게 밝힌 겁니다. 그렇다면 뭐 원만하게 합의로 이혼이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송송 커플의 이 이혼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알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 다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조정으로 빨리 원만히 마무리할 의사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은숙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이 아마 조금 전에 시작된 것 같은데요. 현장 화면 들어왔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G20 정상회의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사카 인덱스 오사카 정상 아베 총리와 이렇게 악수를 하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혔습니다. 사실 한일 정상 간에 이번에 공식적인 정상회담이 무산됐기 때문에 두 정상이 마주했을 때 표정이 상당히 관심이었었는데요. 지금 악수를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속속 입국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아베 총리가 다 마중을 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뒤면은 아마 함께 기념 촬영도 할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 G20 정상들과 오늘 기념 촬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업무 오찬을 겸한 G20 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을 하는데요. 오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기간 동안 두 차례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오늘은 무역 마찰 같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공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내일도 또 한 차례 포용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국제 협력을 주제로 또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각국 정상들이 속속 입장하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관련된 소식은 현장에서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운이 감돌았던 국회에 오늘 아침 상황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일단 원내대표들끼리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연장과 관련해서 원포인트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한국당 의총에서도 조금 전 추인이 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시쯤에 아마 최종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쪽 국회가 이제는 완전체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상황 변화 중심으로 잠시 뒤 정치권 이야기 패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